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련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웬만하면 소송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형적인 임대차 분쟁에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주택을 임차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갑자기 집주인 입장에 나는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실거주할 테니까 나가라 라고 했더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 진짜 나가는 거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감정이 생겼어요. 아니 그냥 실거주한다 그러면 보통 그러세요 제가 나가드릴게요 라고 하면 되지만 이분들이 이제 서로 감정이 이미 상했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기 전에. 사실관계를 보면요, 이분들이 원고는 이제 집주인이세요. 집주인이시고 이제 피고가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20년도 7월 25일 날부터 해서 계약 임대차 보증금 5억, 월세가 또 125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이제 20년도 9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들어와 사시고 해서 문제 없이. 근데 지금 이제 임대차 계약이 22년도 8월 30일 날 끝나갈 때쯤 돼서 임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실거주 할 테니까 나는 당신하고 임대차 연장 안 할 거야. 그냥 나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거꾸로 또 임차인 피고 입장에서는 당신 실제 맞아요? 갱신 요구합니다 라고 해서 또 내용증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기분이 나빴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서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실거주 한다니까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피고가 그러면 실거주하겠다는 자료 내놓으세요? 그러고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정말 서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고가 그 마지막 날 임대차 기간이 지금 8월 3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좋게 해결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했냐면 임대차 보증금을 공탁을 해요. 공탁을 여기서 2022년도 9월 15일 날 5억 원을 공탁을 하는데 이분이 8월 달 임료를 안 냈다, 차임을. 그러면서 125만 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공탁을 해요. 근데 이 피고는 125만 원을 안 낸 게 아니에요. 그 계좌로 넣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면 계좌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줬는데 네가 안 받은 거 아니야? 이행 거절한 거 아니냐라고 소송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 소송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결하시면 될 거를 화가 나서 공탁하면서 계좌를 막으니까 이 사람은 계좌를 막은 이유도 또 있죠. 이분이 갱신권자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거주 하는지 난 증명도 안 되니까 못 믿겠다 이러니까 계좌를 막아버리고 월세 낼까봐 그래놓고 공탁을 했는데 소송을 하면서 이제 보증금 다 공탁했으니까 나 돈 줄 거 다 줬으니까 내놔라고 판결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 짚고 갈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집은요 계약이 끝났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양쪽에서 채무자, 그러니까 임차인은 뭐를 해야 되냐면 아파트를 넘겨줘야지만 본인의 인도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대신 집주인은 뭘 줘야 돼요? 임대차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의무는 동시 이행이에요. 한꺼번에 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서 보증금 내놔 그러면 집과 동시에 줘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나가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 난 돈 주기 전까지 못 나가. 그러면 서로 손해도 안 생기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도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왜 공탁을 했냐? 공탁을 해야지만 내쫓을 수가 있어요. 강제 집행 판결을 받아서 건물 인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탁을 한 거예요. 거꾸로 임차인은요 보증금을 받고 싶잖아요. 집을 인도해야 돼요. 다 넘겨줘야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면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죠. 넘겨주고 나면 그 다음날로부터. 그래서 너 보증금 연체했잖아. 그래서 연 5%까지 이자까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집을 넘겨주면 대항력을 상실하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좌우간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뒷문제고 내 인도 의무를 해야지만 그쪽으로부터 이행지체, 그러니까 보증금을 인도받은 날 그 다음날부터 지체한 거니까 이자를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탁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을 내놓으라는 소송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피고 측에서는 공탁 잘못했다라고 한 거예요.
공탁을 아까 한 달치를 빼고 공탁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125만 원 넣었는데 네가 거절하고 안 받은 거니까 그건 수령지체. 내가 늦게 준 거나 내가 못 준 게 아니라 네가 안 받았잖아. 난 줬는데 수령지체니까 이거 당신 책임이야. 난 돈 준 거야. 그러니까 공제한 거 공탁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에서도 판사가 당신 이거 좀 공탁 잘못했는데 아까 2022년도 9월 15일 날 공탁했다 그랬잖아요. 재판 한참 하던 2023년도 3월 14일쯤 가가지고 그때 법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때 공탁했어요. 125만 원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하지. 여기도 법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 줄 알고 4억 뭐 8,950만 원인가 그거를 공탁한 거잖아요. 5억에서 125만 원을 뺀 걸 공탁했는데 나머지 거를 공탁을 안 했기 때문에 적법한 공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 앞에 공탁 날린 거지. 이자도 5억 원에 대한 6개월치 이자를 그냥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공탁 잘못한 바람에. 그러니까 그때는 5억까지 다 공탁을 해야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불법 점유야라는 주장을 못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탁을 제대로 했으면 그때부터 나는 의무를 다 이행했으니까 너 내 아파트 내놔. 너 지금부터 넌 나한테 불법 점유했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탁이 이제 그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바로. 이 사람은 판결 나오자마자 바로 집을 인도해 줬어요. 피고 측에서, 임차인 쪽에서. 그랬더니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피고 측에서 분쟁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원고가 자 어쨌든 임대차 계약은 22년도 8월 30일 날 종료됐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내가 그때 공탁했으니까 9월 15일 날 다 아까 첫 번째 공탁으로 이행했다. 네가 그동안 안 나가고 있었지 않냐? 그 23년도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판결 나오고 나갔으니까 그동안에 불법 점유했고 네가 인도 거부해서 불법 점유했으니까 나한테 손해를 배상해라. 어떤 게 손해냐? 주거비용. 당신이 안 나가는 바람에 내가 다른 집에서 호텔 같은 데나 아니면은 다른 숙박시설에서 내가 살고 있었다. 그 비용이 2,1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그거 왔다 갔다 하냐고 이사 비용이 135만 원이 생겼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법무비용,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 비용이 무려 740만 원가량이 생겼다. 그리고 또 공탁하면서 이자가 1,500만 원이 생겼다. 거기다 위자료 스트레스 받으니까 1,000만 원이 있다. 결국은 어쨌든 이러한 손해로 자기가 받아야 될 게 4,500만 원이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본인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너 한번 당해봐. 내가 빨리 공탁하고 너 안 나가는 동안 그 발생한 거 모두 다 손해를 청구하겠어? 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5억 원이라는 돈에 125만 원 빼고 다 공탁했고 실거주할 목적으로 내가 살겠다고 했고 실제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나가. 나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 갈 데는 없고 화가 나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사 비용, 그다음에 법무 비용, 소송까지 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른데 뭐 레지던스가 됐든 호텔에서 살았던 단기 임대차니까 비싸잖아. 그런 비용까지 다 청구한 거예요. 화가 나서. 근데 결국은 전부 기각됐어요. 전부. 저희가 이제 피고를 맡았는데 법원 판단을 볼까요? 여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법원에서는 목적물,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임대인의 연체 차임 그거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동시이행해야지 이렇게 항변하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불법한 점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거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해드리면 내가 동시행이야 라고 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고 있는 이상 다 나한테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 했다면 모르겠지만 다 하지 않고 있으면 나한테 내가 늦게 돌려줬다고 해도 나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불법점이 아닌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공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탁을 125만 원 잘못 공탁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탁한 그 시점에 와서 그때야 이제 비로소 불법 점유가 될 수 있는데 그때도 2023년도 3월 달에 나머지 125만 원 공탁하면서 전부 공탁이 된 거거든요. 적법한 공탁이 됐는데 그리고 바로 판결 나고 넘겨줬어요. 그랬으니까 한 달 정도의 갭은 있어요. 그 판결 공탁되고 나서 바로 못 넘겨준 사실은 있지만 판결 나자마자 다 인도해 줬으니까 그거 불법점이 아니다 이 정도면. 왜냐하면 판결이 어떻게 됐냐 하면 공탁 잘못했다라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고의나 과실도 없었고 그 판결 나오는 거 보고 바로 줬으니까
이거는 불법 점유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판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원고들은 설령 22년도 9월 15일 한 공탁이 적법한 공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피고의 점유의 이런 행태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꼬투리 잡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불법 점유 아니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악의적으로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 갖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권리 아니냐.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자기는 갱신 요구권이 있으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지. 이걸 갖고 자꾸 나쁘게만 보고 그 사람이 악의적이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원고들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125만 원 나중에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때 3월 14일 날은 공탁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불법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피고가 배상해야 된다. 이것도 말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3월 14일 날 125만 원까지 공탁했지만 5월 3일 날 바로 선고가 됐어요. 한 달 반도 안 돼서 선고가 됐고 그 다음에 5월 4일 날 바로 인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점유가 불법한지 아닌지를 다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서로의 주장들이 서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일부 그러니까 추가 공탁한 이후에는 뭐 이분이 다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유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만 갖고 고의과실이 있는 불법 점유가 돼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가 돼도 부당이득 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 외에는 못 준다. 우리 의뢰인도 보통 분은 뭐 되게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도 화가 나시죠. 이렇게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가압류까지 했네요. 원고들이. 아까 말한 손해에 대해서. 근데 가압류가 일부 받아들여졌어요. 우리 쪽에서도 그만큼의 이자 상당액을 달라라고 소송을 했었는데 법원도 원칙적으로는 불법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정말 손해가 있는지를 입증해라. 이거 입증 안 됐으면 못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판단을 하면서 2,500만 원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구한 부분도 기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양쪽 다 이게 지금 소송에서 그 패소를 했지만 우리가 진 부분은 작잖아요. 25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청구한 거는 왜 그러냐면 워낙 화가 나시니까 이 부분까지 받겠다라고 하시는 취지로 이제 소송을 하셨고 어차피 응소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저쪽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따지는 부분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임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 원고 패소 판결 나오고 우리가 반소 청구한 것도 졌지만 우리는 소가가 작잖아요. 소가가 2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물어줘야 될 변호사 보수가 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청구 금액이 지금 5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결국은 저쪽에서는 우리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주는 격이 됐어요.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